네, 오늘도 이제 시민상한가 특이점으로 먼저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시간 반 뒤면은 이제 미국의 5월 CPI 결과가 나오는데요. 현재 전망치를 같이 살펴볼게요. 오늘은 이제 YOY 기준으로 3.4% 소비자 물가 CPI 같은 경우 그렇게 나왔고요. 현재 코어 CPI 같은 경우는 3.5%로 YOY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들도 오늘 오프닝에서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에 오늘 FOMC 그리고 내일 시장은 좀 어떻게 여파를 가져갈까? CPI가 문제가 될지 FOMC가 더 큰 트리거가 될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월수팀 함께합니다. MBN골드 백인엽 조범수, 김명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간단하게 먼저 CPI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조범수 매니저님. 네. 자, 오늘 CPI 결과는 대체로 지금 어떤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분위기 말씀하시니까 오늘 장 막판에 삼성전자가 그냥 막 2%까지 솟으면서 막판에 지수 그냥 당겨버렸잖아요. 그런 거 보면 CPI 잘 나올라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약간 기분적인 문제가 예. 있습니다. 이거 유출 나와서 미리 땡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기대가 있는데 그때 당시 근데 그 시간 당시에는 크게 이제 또 미국 시장은 그렇게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선물 시장도 그래요 지금.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이번에 지금 CPI 발표 발 맞춰가지고 변동성이 좀 상당히 중요해요. 이번에 연준 대변인이라고 하죠. 닉 티밀하우스도 이번에 CPI 발표 결과 가지고 앞으로 이제 또 몇 시간 지나면은 그대로 FOMC 회의까지 있어요. FOMC 회의에서 다들 예상하는 거 금리 동결하겠지 하면서 파월 연준 의장이 뭔 말 하겠어 하면서 사실 파월 연준 의장까지 크게 신경 안 쓰는 분위기긴 해요. 네. 근데 뒤에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게 두 개입니다. CPI랑 바로 점도표인데. 그러니까요. CPI가 지금 JP 모건의 컨센서스가 일단 나왔습니다. 각 이제 흐름 따라 어느 정도의 움직임의 변동성을 보일 거다. 저희가 이거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렸는데 이것 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0.2 정도 하회할 경우에 1.7에서 2.5%가량의 시장에 S&P 500 기준입니다. 상승분이 기대된다. 그리고 뭐 0.2에서 0.25 사이 이런 식으로 지금 퍼센테이지 항상 이런 게 나와요. 예상치 흐름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과거보다 이 변동폭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CPI 발표가 나와도 이 변동폭이 대체로 0.2에서 0.5 사이로 이렇게 조금 일부 낮은 흐름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 폭이 큽니다. 어쩔 수 없이 커요. 특히나 이게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기대감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주변국 캐나다도 금리 인하에, ECB에서도 금리 인하에, 유럽에서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금리 인하가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은 높은 상황이지만, 자 앞으로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 1에서 2회 가량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CPI 발표가 만약에 잘 안 나온다. 닉 티밀하우스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CPI 결과에 따라 점도표가 방향이 좀 바뀔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CPI가 잘 나오면은 점도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금리 인하의 방향으로 더 찍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PI가 잘못 나온다? 그러면 이번에도 올 연도에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포인트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시원하게 상방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컨센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으면 좋겠고 이와 관련된 거는 저희가 오늘 가장 빠르게 또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명진 매니저님 오늘 CPI가 이제 9시 반에 발표가 되고 잠시 후 새벽 넘어가면은 이제 FOMC도 금리 결정 어떻게 할지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나마 좀 이번 달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금리, 물가를 신경 써왔을 때 이렇게 CPI 날짜와 FOMC가 겹쳐서 하루 만에 된 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차라리 이런 날 되게 많잖아요. CPI가 나온 다음에 그 한 일주일 텀 두고 항상 FOMC가 있었는데 그 일주일이 얼마나 싫었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루 만에 악재가 나와도 하루 만에 뭉쳐서 나온다면은 향후 시장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앞서서 CPI에 대해서 조범수 매니저님이 좀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건 새벽 3시에 발표되는 이제 연준의 성명서 그리고 금리 결정 그리고 파월 의장님의 이제 연설이겠죠. 기자회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성명서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명서 그리고 이제 경제 전망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새벽 3시에 발표가 됩니다. 거기에서는 앞으로 이제 경제 성장 전망치나 뭐
인플레이션 전망 그리고 실업률, 금리 전망, 점도표까지 이제 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점도표인 것 같아요. CPI가 저는 이제 근원 CPI가 일단은 3.6에서 3.5%로 소폭 예상보다는 또 뭐 예상대로만 나온다고 하면은 그래도 소폭 줄어드는 둔화되는 이제 모습이기 때문에 좀 예상대로만 나온다면 CPI는 무난하게 좀 지나갈 것 같은데 이 점도표가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올해 이제 금리나 2회 이게 딱 나왔을 때는 그래도 시장에 부합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만 나와준다면 뭐 시장은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이슈만 지나가면 6월 달은 또 무난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살짝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이슈를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럼 미국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증시, 우리나라 증시를 포함해서 연금리나 2회라는 기대감에 현재 지수가 거기에 좀 묻어 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1회로 나오면은 1회도 어떻게 보면은 호재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2회로 기대치를 올려버리면 1회가 나왔을 때 오히려 실망 매물 그리고 지수가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네, 현재 시장에서는 2회 정도로 좀 어느 정도 컨센을 시장이 보고 좀 있군요. 반영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로 좀 보여져요. 만약에 이 2회보다 뭐 1회라든가 또는 뭐 금리 전망이 뭐 없어지는 그런 상황도 근데 그런 상황은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나온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게 미스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좀 충격이 있겠죠. 근데 저는 금리 인하 조만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미국에서도 지금 상황이 또 고금리 상황이 오래됐고 어쨌든 물가만 낮아주면 되는 건데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향후 있을 대형 이벤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특이점을 통해서 내일 시장 이기는 전략들 하나하나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첫 번째 특이점 화장품과 미용기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나가는 화장품 섹터입니다. 자, 우리가 한 2주, 3주 전까지 화장품 섹터가 올라갈 때는 그래 수출이 잘 되고 있구나. 그런데 반도체가 좀 쉴 때 여기가 오히려 올라가는 것 아닐까? 그래서 길게 보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여기서 또 백인현 매니저는 아니다. 화장품처럼 지금 넘버가 찍히고 있는 섹터는 많이 없기 때문에 투자는 항상 유효하다라고 강조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백인현 매니저님한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장품주들은 제가 봤을 때 완전 상승 추세를 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상승 추세를 내일이라도 지금 빨리 타야 되는 건지 이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일단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최근까지 화장품 수출 데이터를 찾아보게 되면 5월달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잘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6월달 수출 데이터까지 잘 나온다라면 화장품 업체들의 2분기 실적은 거의 확정되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장에서 화장품 말고도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도 움직였었는데 결국에는 투자자들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은 바닥에서 찔끔 매수가 들어왔지만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수출 데이터가 매 월별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투자자들의 기대에 거의 부응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수출 비중이 높은 위주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화장품은 고환율 시대에서 굉장히 수혜를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높을 경우에는 고환율일수록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선별하셔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제가 준비한 PPT 자료 한번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5월달 수출 데이터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나왔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장품 수출액이 세계 4위 규모로 뭐 프랑스랑 미국이랑 독일에 이어서 세계 4위 규모로 화장품 수출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색조 화장품의 상승률이 굉장히 컸다라고 합니다.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색조 화장품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ODM 업체 같은 경우에는 CNT 인터내셔널도 있고 뭐 그 외에 색조 화장품 전문 업체들도 있는데 그들 기업의 주가를 보시면 다른 화장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과거 이제 2022년도랑 2023년도랑 조금 바뀐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중국 수출 점유율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수출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죠. 즉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일본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실리콘투라든지 그 외의 기업들도 미국이나 일본 쪽으로 수출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 올랐단 말이죠. 네. 아직까지 중국 쪽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중국 수출 점유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뭐 최근에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중국 쪽 경기도 조금 살아난다라면 향후에는 뭐 청담 글로벌 같은 중국 쪽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백윤현 매니저님, 그럼 화장품 주 자체가 지금 올라가는 거를 작년 주가가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이게 기저효과도 좀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세요? 뭐 작년에 주가가 안 좋았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K 화장품 인기가 많이 열기가 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저 효과도 있고 그리고 환율 자체도 작년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높은 상태이거든요.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거의 1,300원 중후반대에서 장기간 고환율 시대가 유지된다라면 수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 업체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작년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황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준 매니저님, 이 김병준 매니저처럼 반도체에 대해서 항상 콜을 하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화장품 섹터를 요새 어떻게 보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포트에 좀 담아야 되는 섹터긴 한데 이게 반도체를 줄여가면서 지금 담아야 되는 시기가 맞나요? 저는 이제 반도체도 지속적으로 사셔야 되는 시기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는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미국수예요. 아, 미국 세주. 미국 세주를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미지를 한번 준비를 해왔거든요. 화면을 네.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화장품을 요즘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한국 화장품 수입하는 비중 자체가 올라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화장품주가 약간 황제주라고 불리던 시기가 바로 이제 중국향 매출이 나올 때잖아요. 그만큼 이제 중국 화장품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두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미국 화장품 시장도 중국 시장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향으로 한국 화장품들이 진입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실적이 더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보시면 첫 번째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중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조금 작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이 이제 중국에는 많이 진출을 했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으로 이제 진출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미국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아직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 점유율을 차지할 거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침투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미국 화장품 시장이 지금 제일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출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보셔야 될 거는 미국향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화장품 기업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래에는 이제 마녀공장 같은 그런 이제 화장품 네. 기업이 코스트코에 입점된다라는 네. 소식이 또 나오고 있고 뭐 코스메카 코리아도 미국에 이제 공장을 또 잉글 우드랩으로 가지고 있고 그런 이제 미국 항수해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의 수출을 얼마나 하느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김병준 매니저님, 그 화장품 섹터 자체 악재는 현재 좀 뭐가 있습니까? 뭔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도 다 잘 팔고 있으니까. 네,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를 하시는 방법은요. 이것도 이제 제가 이미지를 한번 가져왔는데 한번 예. 보여드릴게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을 미국에서 자체 생산하는 게 아니고 수출을 하다 보면 이 해운 운임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약간 이제 화장품 업종을 보실 때 옥석을 가리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수출 기업들은 뭐 사실 뭐 다 영향을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화장품주들의 단점을 좀 꼽아 본다면 굳이 꼽는다면 이게 이제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에서 이제 공장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반면에 이런 거에 좀 자유롭겠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옥석 가리기만 하시면 좋은 종목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꾸로 보면 그럼 지금처럼 달러가 조금 높은 상태인 것도 화장품 섹터한테는 호재네요. 엄청난 호재죠. 지금 뭐 달러가 약세가 오히려 화장품주 수출주들한테는 안 좋은데 네. 달러가 강하니까 오히려 화장품주한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우호적인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문수 매니저라면은 지금 화장품 섹터를 살 거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나요? 시작은 아니죠. 이미 다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시작이라고요? 근데 항상 이래놓고 우리는
지금도 빠른 거였는데라고 나중에 후회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 나중에 후회하다가 돌부리도 걸려서 넘어지면은 어떡해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주식을 못 하죠, 사실. 다 못하죠. 예. 근데 어찌되었건 이제 화장품이나 이제 모든 거를 관통하는 게 앞에서 병진 매니저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네. 다 미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여기가 지금 아시아 미국이라고 불러야 되지 그렇죠, 않나. 최근에 올라가는 거 수출량도 다 보시면은 반도체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 반사수에 받는다. 2차 전지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식품도 그렇고 모두가 다 지금 미국향입니다. 근데 이게 아쉬운 게 이제 일부 중소형 섹터랑 대형주 섹터 보시면은 수출 비중 내에서 대기업들이 예전부터 북미향의 수출 비중은 상당히 높고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올라가는 기업들 종목들 보시면 대기업들이 많이 위주에 있고 그 밑에 같이 반사수에 받습니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다수예요. 맞아요. 근데 화장품주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 강세 영향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네. 왜? 지금 그래서 북미에 나가가지고 지금 잘 팔리는 게 기초 화장품이 가장 많이 팔리잖아요. 예. 기초 화장품들이 일부 화장품 대비해서 가격 대비 이제 가격 전략이 상당히 저렴한 섹터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미 K-뷰티가 이미 한 번 돌풍이 불었었어요. 언제 불었습니까? 그거 완전 코로나 이전 때 말하는 거 아닌가요? 코로나 때 불었죠, 정확히. 네. 코로나 이전이랑 코로나 사이에서 강하게 불었기 때문에 이미 인식적으로 한국 화장품 괜찮구나라는 인식이 박혀 있는 사이에서 가격적으로도 매력도가 높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우리가 오늘 CPI가 발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CPI가 뭡니까? 물가잖아요, 쉽게 해서. CPI가 지금 사실 3.3대를 계속해서 3%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0.3을 유지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미국 내 물가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한국 화장품 들어온다? 계속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제가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수출 비중 높은 거 여지껏 못 간 거 중에 딱 하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섹터가 바로 자동차 부품입니다. 예. 못 가요. 근데 얘네는 못 가요. 근데 오늘 시세가 좀 나오지 않았나요, 그래도? 시세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저기 다룰 그 내용이죠. 자율주행. 그쵸? 자율주행 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당장에 어찌됐든 그럼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명확합니다. 계속해서 북미에 사업한다. 뭐 잘 되고 있답니다. 미국에서 핫도그 팔고 있는데 핫도그 잘 팔린답니다. 미국에서 화장품 파는데 잘 팔린답니다.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뭐 반도체 관련해서도 반도체도 결국엔 북미고 모든 게 다 북미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향이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위주로만 계속 트레이딩을 유지하시고 이런 종목들은 언제나 동일해요. 단기 이동 평균선 막 차세 추세가 완전히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계속 더 간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우리 수출 한번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수출 데이터 관련해서 제가 보여드릴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왼쪽에서 두 개 보시면 됩니다. 왼쪽부터 중국 그리고 미국인데 자 보시면은 파란색이 올해 2024년도입니다. 빨간색, 주황색이 2023년도예요. 네. 지금 미국이 2023년도랑 24년도 비교를 해보시면은 상승률이 어떻습니까? 올라왔죠. 상당히 높죠. 네. 다른 국가 대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거꾸로 내려가고 있어요. 저가 물량 공세도 있는 만큼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미국 시장으로만 추종을 하고 있다는 포인트를 꼭 이렇게 알고 가시면은 다른 내가 이 종목을 사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필수적으로 이제는 네 무조건 열어봐야 돼요. 뭘 열어봐야 될까요? 재무제표 열어보셔가지고 매출액 비중, 수출 비중이 이만큼 있구나. 내가 뭐 원전주를 사고 싶다, 아니면 뭐 전선주를 사고 싶다 하셔도 열어보면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계속해서 보셔야 한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나 여름철이잖아요. 여름철이니까 비비크림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비비크림 그쪽도 뭐 색조 화장품 쪽이 기초 화장품 쪽이긴 한데 예. 그런 일단 화장품에 대한 열기는 네. 당장의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분위기를 시장에 만들어주지만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 이제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가면서 화장품 섹터 내에서 투자 포인트 확실히 좀 확립을 해보고 싶어요. 실리콘투 오늘 이 5월 선정량, 미국 선정량 확정치를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지금 벌써 작년 4분기 물량을 넘어섰고 34% 남았는데 이게 2분기로 가면은 지금 아직 6월은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네. 지금 뭐 증권가에서 보니까 6월까지도 찍어 보면은 이거 오히려 작년 4분기보다 2배가 넘을 수 있다라는 수치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2 같은 대장을 좀 계속해서 잡아가야 되는 건가? 대장의 흐름을 좀 따라서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안 오른 종목들, 덜 오른 종목도 사실 화장품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순환매 관점에서 잡아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백인현 매니저님이라면은 좀 어디를 택할 것 같아요? 뭐 실리콘2도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실리콘2가 너무 올라서 매매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네. 최근에 이제 뭐 VT나 토니모리 같은 기업들은 최근에 해외에서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정 뭐 VT 같은 경우에는 리들샷 그리고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도 특정 제품이 해외에서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브랜드 인기가 높은 종목들 위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VT와 토니모리 이야기해봤고요. 김병진 매니저님은요? 저도 이제 뭐 실리콘2는 뭐 워낙 또 잘 나가는 기업이고 네. 뭐 대장주다 보니까 뭐 주가가 잘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굉장히 좀 좋을 것 코스메카 같다라고 코리아.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제 미국향으로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 실리콘2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또 생각이 나죠. 세포라에 입점이 되니까 그리고 마녀공장은 또 이제 코스트코에 입점이 되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코스메카 코리아를 선정한 이유는 사실 이제 미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 이제 잉그루드랩이라는 공장을 통해서 선크림을 제조할 수 있는 OTC 공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선적할 필요가 없이 그냥 미국에서 자체 생산 이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실적이 잘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소비 시즌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가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반기에 좀 소비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성수기는 하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이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해서 주주총회를 좀 소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월 정도가 되면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올 건데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저번 달에 이제 제가 공략했던 종목이거든요. 계속해서 또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코스메카 코리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제 조은수 매니저님이라면 지금 여기 화장품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오늘 마침 미용기기도 잘 올라간 하루였거든요. 화장품 미용기기 붙여본다면 지금 어디가 더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화장품이죠, 당연히. 오, 기기는 필수 소비가 아니에요. 필수 화장품은. 소비에 따지자면 그렇죠. 아하. 소비 측면에서 따지자면은 네, 기기는 필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네. 화장품은 필수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원래 화장 별로 안 합니다. 네. 네, 필수라면 필수죠. 화장품 같은 경우에. 지금 하지 그러다 보니까 않으셨나요? 원래 평소에 방송 밖에서, 나오려면 필수 소비로 화장해야 되잖아요. 밖에서 돌아다니면 야인이에요. 네. 지금 참 멋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람 됐죠, 뭐. 네. 저는 그럼 그중에서 좀 코스맥스 한번 보고 싶습니다. 코스맥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23년도 정기 누적 기준으로 수출 비중이 49%가량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코스맥스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색조 화장품, 기초 화장품과 그리고 색조 화장품 중에서 색조 화장품 관련주 중 하나입니다. 오늘 장 중에서도 좋은 흐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좋은 흐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트레이딩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블러셔, 아이섀도우 이렇게 그리는 화장품 관련주다라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맥스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지금 하얗게 불태웠다님께서 채팅창에서 마녀공장 어떤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김병진 매니저님 아까 마녀공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줬잖아요. 네. 여기가 미국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상태죠, 지금이? 그렇죠. 미국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코스트코의 매장 수를 보면 국내보다는 확실히 미국에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우리나라에 별로 보시면 될 것 없어요.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네. 뭐 해봤자 뭐 30개, 40개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뭐 미국을 진출을 해야 진짜 코스트코 좀 진출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미국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녀공장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제 첫 번째 특이점 마무리해보고요. 자,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이점입니다.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 포럼이 이제 또 새벽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지난주에 월수팀과 함께 여기에 대한 기대감 어떻게 있을까? 우리 파운드리 삼성전자 좀 추격해 볼 만할까? TSMC를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무엇보다 장 막판에 정확히 2시 50분부터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전환이 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는데요. 이게 과연 HBM이 될 건지 아니면 파운드리 포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이렇게 반영이 된 건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병준 매니저님, 오늘 삼성전자가 일단 이거부터 볼까요? 장 막판에 그렇게 잘 올라간 이유를 좀 뭐라고 봐야 되나요? 장 막판에 올라간 거는 이제 장 막판에 선물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네. 좀 같이 좀 따라 올라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파운드리 포럼 가지고 올라간 것 같지는 그건 않아요. 아니죠? 네. 네, 아무래도 지금 TSMC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TSMC가 지금 코어스 패키징이라고 하죠. 이거를 엄청나게 증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TSMC를 통해서 AI 가속기라는 게 나오고 있잖아요. 엔비디아의 GPU와 HBM을 같이 넣어서 AI 가속기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캐파가 2025년까지 꽉 찼습니다. 네. 아예 뭐 증설을 해도 모자른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포럼에서 이제 가져야 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삼성은 우리 HBM 있고 우리 이제 패키징 기술이 있어. 우리는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좀 장기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물량을 좀 줄래? 약간 이런 기술을 이제 좀 시연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 만약에 좀 그 이후에 뭐 물량을 수주를 하게 된다. 파운드리 물량을 수주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약간 조금 삼성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주가도 좀 변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약간 뭐 그런 상황이죠. 삼성도 어쨌든 엔비디아가 고객사잖아요. 네. 거기에 HBM 뭐 3E는 아니지만 HBM 뭐 2E나 뭐 과거 제품들을 좀 납품하고 고객사인데 또 엔비디아가 TSMC에 이제 쓰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사업이 너무나 많아요. 뭐 파운드리도 있고 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메모리 반도체도 팔아야 되고 뭐 아무래도 파운드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파운드리 포럼보다는 이 삼성전자가 이번에 파운드리 포럼 끝나고 만약에 수주를 받게 된다면 그때 좀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문수 매니저가 봤을 때는 오늘 좀 장 막판에 삼성전자가 올랐던 것도 해석을 해보고 오늘 CPI 결과가 만약에 좀 잘 나온다면 내일 삼성전자가 좀 시원하게 좀 달려갈 것 같지 않나요? 쇼커버링도 좀 들어올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요새 취급이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지수물입니다. 네, 그냥 그렇습니다. 지수물이에요. 네, 네. 삼성전자 즉 코스피. 아, 그렇죠. 네. SK하이닉스가 그렇게 올라갔는데도 아직도 삼성전자랑 시총이 3배 차이 납니다. 네. 아직도 많이 차이 나요. 네, 어쩔 수가 없는데 오늘에 대한 변동성은 아무래도 내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삼성전자가 반등 시도할 때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삼성전자 TSMC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런 뉴스가 나온 시점이었기 때문에 글쎄요. 일단은 호재권성인 부분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을 좀 명확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최근에 국내 증시가 눌리고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저번 주부터 계속 많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이때 결국 주도적으로 시장에 누른 게 뭐예요? 외국인들 선물 옵션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중간에 백어데이션이라고 하면서 선물 옵션 지수가 코스피 200 대비해서 역전을 해버리는 경우도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경우도 지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선물량에 대한 흐름이 너무나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번 자료 같이 보시면은 TSMC랑 삼성전자의 격차가 좀 더 벌려졌다라는 네. 이야기 부분을 보시면은 TSMC 같은 경우에 전월 이제 5월달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5% 가량 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포인트는 뭐 비수기적인 부분이라 크게 시장에서 영향은 잡지 않는 모습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예상치가 마이너스 7%예요. 더 벌어진다는 겁니다.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도 하지만 삼성전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삼성전자 그런데 파운드리 비중 그렇게 별로 높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시장의 반도체를 관통하는 것은 북미 수출량도 있지만 바로 쇼티지입니다. 쇼티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우 아나운서 그 회의하면서 우리 그 얘기 했었잖아요. 더 좋아지지 않겠냐.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 같다. 그렇죠. 저는 좀 이제 낸드도 올라가는 낸드 추세가 요새 디램보다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HBM 묻은 반도체만 좀 잘 올라가는 게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쉬웠는데 지금은 반도체 업황 자체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했죠. 네, 제가 이제 드린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반도체 중에서 잘 가고 있는 흐름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쇼티지입니다. 자, 쇼티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일단 지금 업체에서는 좋은 거죠. 그렇죠. 업체 입장에선 좋죠. 그럼 쇼티지라는 게 낙수 효과가 나오려면은
실질적으로 이 쇼티지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투자가 진행되거나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감산이 이제 끝나야 돼요. 증설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죠. 증설이 나와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공정 부분이나 더 모든 게 다 좋아지기 위해서는 증설이 나와야 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감산 기조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많이들 잊고 계신 것 같은데 감산 유지 중이고요.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넘어가면서 레거시항에서 투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쇼티지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좋나요라고 물어보시면은 밑에 낙수 효과 받는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보다 그냥 전자닉스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가요. HBM의 범용 DRAM 계속 들어가. 그리고 서버양 계속 수요는 있는데 공급을 늘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경기가 썩 그렇게 좋진 않으니까요. 그 포인트가 뭡니까? 금리 인하가 나왔다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는 전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쇼티지향으로만 계속 가는 시장. 두 번째로 우리 성우 아나운서가 잘 짚어줬다시피 이런 레거시향이 회복된다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시장. 자, 그래서 총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시장의 흐름에 따라 발 맞춰서 대응을 해야겠지만 맞아요. 당장에 뭐 SK 하이닉스를 주축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은 그래도 지금은 아직은 쇼티지가 주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쇼티지 쪽은 저도 이제 진짜 맞는 말을 제대로 찝어주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완전 맞는 말을 했다. 네, 사실 제가 이미지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좋아요.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는 코어스 패키징이라고 하죠. 이거를 통해서 AI 가속기를 만들잖아요. 이 코어스 패키징 이 생산 능력 자체가 월 1.5만 대입니다. 근데 2025년까지 5만 대를 예상해요. 지금 이제 코어스 패키징 물량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HBM 가격이 오르고 또 반도체 가격 자체가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잖아요. 삼성은 약간 이걸 전략적으로 좀 즐기는 게 아닌가. 반도체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오를 때까지 천천히 좀 기다리다가 HBM을 좀 납품할 때쯤 됐을 때 코어스 패키징이 5만 장 이상 늘어나는 2025년쯤 됐을 때 그때는 HBM을 만들어서 팔지 않을까.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전략을 하면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어쨌든 더 크잖아요. 삼성 입장에서는 반도체 가격도 좀 올릴 수 있고 그 다음부터 2025년도부터는 HBM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그려지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약간 어쨌든 뭐 삼성전자가 이런 전략을 전략적으로 좀 사용하는 게 아닌가, 쇼티지 전략을 좀 사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굉장히 똑똑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증설에 대한 타이밍을 쬐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일단 TSMC가 물량이 타이트하니까 HBM이 지금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도 오르고 있잖아요. 네. 좀 이걸 즐기다가 TSMC의 그 생산 캐파가 2025년도부터는 1.5만 대에서 5만 대로 늘어납니다. 그럼 그때는 HBM을 많이 탑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HBM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전략을 좀 하는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저의 이제 생각을 시나리오로 봤을 땐 그렇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근데 병진 매니저께서 증설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저는 조금 달라요. 저는 어떻게 조금 달라요? 다릅니다. 이게 왜냐면은 증설 얘기하시고 계획은 이미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자 지금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증설을 하려요. 근데 돈이 있을까요? 돈이 있을까요? 과연? 이미 벌려놓은 거 많아요. 25년도까지 증설 계획 벌려놓은 거 많고 투자 들어간 거 많습니다. 자 근데 쇼티지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제조사들 특히나 이제 TSMC나 엔비디아한테 다 뭐 하는 거예요? 제품 주세요 하고 제품 받아서 또 제품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하냐면은 이제 그걸 팔 거잖아요. 근데 쇼티지래 계속 공급 관련해서 부품 가격 계속 올라간대요.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인상해야죠. 가격 인상. 그래서 올라간 게 뭐다? 어제 올라간 애플입니다. 아하, 예. 그렇죠. 이제 애플이나 휴대폰 이런 스마트폰 쪽에 최근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지만 쇼티지 형태 내에서 가격 인상 분위기가 흘러갈 수도 있다. 애플이 이제 어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AI가 나왔습니다. AI 강제로 아이폰 15 신제품에만 적용이 됩니다. 라니까 교체 수요 도래할 거예요. 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게 가격 인상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쇼티지 형태로 인한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쇼티지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총 두 가지 포인트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들의 이익 평가가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뭐다?
경기가 안 좋고 이런 소비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비 구조가 안 이루어진다면은 그때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총 쇼티지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가시면서 그래서 오늘 CPI 결과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경기 평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충분하게 시장의 변동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 평가들이 점차 다시 한 번 더 레벨업하는 분위기를 한번 보시자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반도체 업황이 좀 살아나는 데 있어서는 쇼티지의 영향이 좀 큰 것으로 우리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반도체가 살아나는 걸 봤을 때 백인현 매니저님, 지금 증설 포인트, 증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만 반도체 업황이 다 들어 올라가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건지가 되게 궁금한 게 백인현 매니저님 심택도 있으시잖아요. 포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심택이 있다는 거는 이거는 레거시까지 다 포함해서 반도체 업황이 올라가는 걸로 본다라는 예상을 하거든요. 뭐 일단 최근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가동률 증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D램 가격이랑 낸드 가격, 기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구조인데 지금 실제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기사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HBM이기 때문에 네. HBM 쇼티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기존의 범용 메모리 반도체 칩을 만들 때 사용하기 위한 웨이퍼를 거의 다 HBM 쪽으로 돌려야 된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HBM 같은 경우에는 범용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웨이퍼를 사용하고 그리고 수율이 낮기 때문에 더 많은 웨이퍼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HBM을 만들 웨이퍼를 범용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웨이퍼를 다 HBM으로 돌리기 때문에 향후에는 D램이랑 낸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언론 보도도 최근 요 며칠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구조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는 뭐 HBM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범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우리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라면 그때부터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 지금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향후에 더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더 가는 것은 이제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업황이 분명히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2분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난다라고 봤지만 3분기부터는 적어도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공략해도 된다. 그리고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공략해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반도체 업황 이야기를 진짜 오래 좀 나눠봤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김명진 매니저님, 확실히 한미반도체는 한번 하락한 날, 이날이 정말 찬스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일주일 전쯤에도 한미반도체 급락이 나왔을 때 김병진 매니저는 이거 마지막 찬스입니다 하면서 빨리빨리 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래도 좀 좋은 전략 가져가실 분들은 오늘 많은 수익을 봤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희는 뭐 과거를 사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사는 것도 아니고 현재를 살고 있잖아요. 예. 현재 이 AI 시기, 이 AI 투자 사이클은 또다시 오지 않는다. 제가 분명히 또 말씀을 드렸고 이 투자 사이클에서 가장 지금 장비를 또 잘 만들고 있는 게 한미반도체 이 TC 본딩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이제 뭐 낸드처럼 이렇게 적층을 해서 되는 장비가 아니라 수천 개의 구멍을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정말 이 D램 같은 경우에는 TSV 공정이라고 해서 D램을 이제 적층한 다음에 TSV 공정으로 이렇게 구멍을 가운데 이제 뚫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구멍을 정확하게 딱 맞춰야 됩니다. 그 장비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를 쉽게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자 만든다고 칩시다. 특허를 한미반도체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허 소송을 한다 칩시다. 1, 2년 걸리겠습니까? 엄청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진짜 누가 어렵다. 지금 진입을 하겠습니까? 한미반도체가 영업이익을 가장 많이 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네. 아주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한미반도체가 또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코스피 200 하면 또 한미반도체 이렇게 올랐는데 패시브 자금이 더 들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이 관점에서는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게 호재로 작용을 한다. 오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한미반도체 워낙에 또 강했으니까 별다른 포인트는 안 될 거다. 한번 OX 같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들어주시죠. 백인현 매니저님만 X를 말씀해 주셨어요. 별로 코스피 100 편입되는 거는 큰 효과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뭐 당연히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되게 되면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 한미 반도체의 향후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코스피 200에 편입된 다음에 패시브 자금이 아니라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HB의 업황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액션이 네. 든 거고 당연히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것도 분명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막 주가를 띄워 올릴 만한 호재로는 작용을 그렇게 크게는 하진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특징도 이제 마무리를 해볼 텐데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반도체 어떤 종목이 가장 괜찮을까 한번 압축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 지금 어디가 가장 괜찮을까요? 하이닉스? 지금은 진짜 무난하게 살 게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네, 무난하게 살 게 삼성전자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네. 없는 게 뭐 이제 앞서서 말씀했던 거 하셨던 것처럼 뭐 SK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뭐 한미반도체 코스피 200 상장하니 뭐 수급이 더 쏠려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독점 구조 깨졌던 부분도 이야기를 했었다시피 그렇죠. 저는 한미반도체 살 바에 엔비디아랑 SK 하이닉스를 사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지금 쇼티지 구간에서 저평가 받으면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도 아직도 저평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가장 안전한 투자처다. 다만 삼성전자는 아시죠, 여러분? 최근에 이렇게 뭐 주가 5에서 막 10% 왔다 갔다 하는 종목 아닙니다. 아니고요. 아, 나는 그냥 느긋하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담아두는 게 삼성전자니 삼성전자는 당장 CPI 발표로 내일 지수 변동성 생겨나면은 네, 등락을 좀 꽤 크게 보일 수 네. 있습니다. 만약에 뭐 빠지면은 삼성전자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은수 매니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증설하고 쇼티지 얘기를 좀 해줬잖아요. 네. 반도체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증산에 대한 시그널이 딱 나오면 소부장도 그때부터 더 달릴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업황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이제 리서치 증권사 센터에서도 국내 증권사들도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레거시를 주목해야 된다. 네. 터닝 나올 수 있다. 아. 왜? 쇼티지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증산 안 할 겁니까? 아. 라는 이야기 결국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 위에 똑똑하신 분들이 결정할 거기 때문에 네네.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대해야 될 분기는 올해 4분기입니다. 항상 이 포인트는 1, 4분기라고 말씀드리다시피 일단 올해 1분기 때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감사한 축소라도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당장 기업 간의 거래 형태로 돈을 벌고 있는 만큼 이 감산 기조를 상당히 길게 유지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저는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확인하고 가시자. 예. 증살 사이클 나오면은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범수 매니저의 말이 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게 저도 진짜 잊고 있었어요. 아, 지금 반도체 감산 중이지 라는 이 생각을 요새 반도체 주가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거를 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부장을 투자할 때는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보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명진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건 명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명언. 네, 젊음이 지나면 네. 젊음이 지나면은 얼마나 그 젊음이 소중한지 알잖아요. 네. 한미반도체도 그 눌림이 지나고 나서 봄이 지나고 나서야 그쵸. 봄이었구나. 또 신고가 같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AI 사이클이 지나고 나서는 아. AI 관련 대장주를 잡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한미반도체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담할 한미반도체가 될 것 같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은 어디 보세요? 네, 저는 이제 앞서 이제 삼성전자 얘기하셔가지고 네.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면 가장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솔브레인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나노 공정에서 게이트 올어라운드 공정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GAA 공정에서는 조금 더 정밀한 시가격이 필요한데 특정 시가격에서 솔브레인이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3나노 양산을 본격적으로 할 경우에는 솔브레인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솔브레인은 중장기 관점에서 계속해서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솔브레인까지 종목 압축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암동에 국내 첫 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가 운행이 허가됐다라고 합니다. 이르면 10월 정도인데 국토교통부가 상암의 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 운행을 허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국내에 있는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라이콤은 그래도 끝까지 상한가를 유지했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닉스 등도 좀 올라갔는데 그래도 조금 윗꼬리를 달면서 금방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힘을 그래도 완벽하게 받아가지는 못하는구나 좀 이렇게 아쉬워하는 분위기도 좀 여러 가지로 있었습니다. 조원수 매니저님, 자율주행 섹터는 지금은 좀 여러 가지로 아직은 어렵다라고 보는 건가요? 오늘 같은 호재성 뉴스가 나와도 확실히 반응되는 게 그렇게 지속이 강하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확실히 근데 뭐 테마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성우 아나운서님 그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탈 때 안 무서우십니까? 저요? 무서울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더 발전돼야 될 게 많다라는 걸 좀 생각하다고 하고 그리고 해외 그 유튜브 보면 영상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했다가 테슬라 사고 난 거? 예, 그런 걸 많이 보면은 봤죠. 아직은 멀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 얘기해요. AI보다 우리 실생활을 바꾸는 게 그래도 미래 가치적으로 더 좋지 않냐. 대표적으로 식기세척기, 음식물 처리기, 그쵸. 그리고 로봇 청소기, 건조기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 사실 이런 주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들은 많은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차량 판매 특히나 고금리 구간이니까 이런 비싼 차 누가 삽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점. 두 번째는 뭐다? 당장에 그래서 실적이 찍히니까가 중요한 거겠죠. 최근에 이제 앞서서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실적 찍히면서 두 번째 풍미약 매출이 있습니까? 라는 게 중요한데 이 자율주행은 어쩔 수 없이 좀 테마성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대장주 누굽니까? 우리 조금 전에 우스갯소리 하면서 이야기했던 테슬라잖아요. 테슬라입니다, 네. 여러분. 자, 근데 요새 테슬라의 평가를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로 이제 최근에 JP모건에서 테슬라의 평가가 어떻냐면은 로보택시 사업 잘 안 된다 이거. 그러면서 평가 하향 나왔어요. 이거 기사 블룸버그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테슬라 로보택시 레베뉴 연간으로 별로 안 좋다라는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테슬라 최근에 어제 한 번 더 하락 눌림폭이 나왔던 겁니다. 예. 그럼 여기서 그래도 테슬라 차 잘 팔지 않나요? 저 주변에도 테슬라 사신 분이 있어요. 근데 테슬라 잘 팔리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다음 자료 한번 보실게요. 그냥 이거 계속 기사 헤드라인만 보시면 됩니다. 미국, 호주, 독일에서 팔리지 않는 테슬라 자동차가 쌓이고 있습니다. 랍니다. 최고량이 늘어나고 있대요. 테슬라의 이제 손익 구조 관련돼서 이제 과거부터 이제 뭐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라는 CEO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도 있잖아요. 물론 장점도 있지만 최근에는 어쩔 수 없이 주가가 이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재무 개선 쪽으로 이어가기에는 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까지 있기 때문에 저도 자동차 섹터가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추가적으로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게 네. 이거 좀 이제 자율주행 얘기하다가 좀 약간 좀 턴하는 것 같은데 전기차 최근에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EU에서 최근에 정권이 우파로 극우 쪽으로 바뀌었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 내연기관 판매 금지하는 거 좀 유예 좀 합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는군요. 결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죠. 뭐 당장 우리가 타는 차도 전기차가 많습니까? 뭐가 더 많습니까? 당연히 원래 항상 우리가 기대하던 전환은 그렇게 빨리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만큼 일단 기술적인 발전은 당연히 우리가 추정을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찍힌 다음부터 봐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마지막에 얘기한 거 유럽 쪽 얘기한 것까지 통틀어서 좀 정리해 보면은 이거 2차 전지 업체도 많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2차 전지는 괜찮죠. 왜? CATL이 차지하고 있던 비중이 얼마였어요?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CATL이 전체 시장 대비해서 거의 한 4에서 50% 그렇게 크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EU에서도 중국 거 안 쓴다고 해, 미국에서도 중국 거 안 쓴다고 해. 그럼 반사수혜잖아요. 그걸 반사수혜로 보나요? 왜냐하면 전기차를 안 쓴다는 거 생각을 해보면은 배터리 자체가 판매가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근데 2차 전지 섹터가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ESS 그리고 정확하게 전력 생산 쪽으로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 당장에 2차 전지가 그렇게 안 좋게 볼 이유는 없어요. 물론 저도 항상 이야기할 때 2차 전지 더 갈 수 있는데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실적 확인돼야 됩니까? 안 돼요. 리튬 반등 나옵니까? 안 돼요. 근데 결론적으로 시장 구조가 북미 쪽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나라 특히나 뭐 응급제도 응급제지만 2차 전지 특히나 리튬 쪽으로 관련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다 보면은 북미향으로 공장이 다 가 있어요. 네. 그만큼
이 시장을 관통하는 건 딱 한 단어 북미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있는 이야기들도 하나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덕님께서 전문가님 왜 자율주행 섹터는 항상 윗골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조범수 매니저의 설명이 좀 어느 정도 해답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도 들고 백인현 매니저님 본다면은 자율주행 섹터 자체도 사실 2차 전지가 되게 좋을 때 옆에서 붙으면서 착착 한 3일에 한 번씩 붙어가던 테마 아니었습니까? 네,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뭐 간헐적으로 이제 단발성 테마로 이제 급등하긴 했지만 사실 이제 앞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찍히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최근 이제 우리 국내 테마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은 뭐 전력 인프라라든지 뭐 일부 HBM 같은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이들 종목은 지금 최근 실적이 찍히면서 올라가고 있고 향후에도 더 실적이 잘 나올 거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준비한 자료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첫 번째 페이지 잠깐 보여주시면 지금 정부의 자율주행 로드맵 보시면 2025년까지 레벨 3 출시하고 그리고 2027년까지 레벨 4 버스 셔틀 상용화하고 2028년까지 레벨 4 승용차 상용화한다라고 나왔는데 너무 약간 조금 멀지 않은 것 같지만 너무 조금 멀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멀지 않으면서도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자율주행을 이제 구현하려면 기본적으로 레이더랑 라이다랑 그리고 카메라가 이제 장착이 돼야 되는데 지금 2020년까지만 해도 가장 비싼 라이다가 한 1,000만 원 정도, 대당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가격이 많이 다운됐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가격이 고가에 가장 이제 세 가지 중에 가장 고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우리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LFP 배터리가 탑재되면서 단가를 낮추고 있는 추세이고 전반적으로 소비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가 많이 주춤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라이다를 탑재한 고가의 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팔릴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실적으로 본격적으로 찍히려면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난 상상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은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단발성으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주력 테마로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멀지 않으면서도 좀 멀리 있는 것 같은 가까이 있지만 멀리 있는 너. 뭐 자율주행에 표현하기 딱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항상 뭐 자율주행 이제 합니다 얘기는 뉴스를 통해서 뭐 항상 보는데 이게 살짝 뭐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나 할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이렇게 좀 주가도 참 시원찮게 올라가는 것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기 자율주행 근데 이제 앞서서 이제 버스 이제 연도표 있었잖아요. 네. 야, 근데 그 버스가 과연 우리나라 그 엄청난 그 드라이버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지금 시내버스 운행 중이지 않나요, 자율주행? 있어요. 저도 그 강릉 놀러 가가지고 그 자율주행 그 한번 타봤는데, 근데 진짜 주변에 교통 요건이 엄청나 복잡하지 않고 좀 안전한 길, 특히나 이제 시행적으로 흘러갔었을 때 언제 했어요? 야간 주행 때 많이 들어왔잖아요. 변수를 모든 걸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자율주행이 아직은. 그러니까 무서워요. 지금 저도 항상 저번에 여기 출근하면서 끌고 출근하다가 옆 차선에서 갑자기 서 있는 차가 확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네, 꽉 밟아가지고 사고 안 됐습니다. 네, 위험해요. 아직은 좀 이제 발전할 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여러 가지 남았죠, 봤을 때. 아직은. 네, 많이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뭐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종목으로 좀 귀결을 해볼까 하는데 저는 그냥 오늘 애플도 올랐고 하니까 그냥 여기 관련되면 LG노텍이 제일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김명진 매니저 여기 종목 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관련된 이제 부품주나 ADAS. 네, 부품주나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이게 이제 스탠다드가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자율주행이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연산 속도가 안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완전 자율주행까지 가려면은 초당 1,000조 원의 연산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국내 자율주행 반도체들을 보면은 300조 원의 연산도 지금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아직 못 올라왔기 때문에 테슬라가 밝힌 자체 칩 이제 전망을 보면은 초당 1,000조 원의 연산이 필요하다라고 밝혔고, 다만 이제 자율주행이 좀 아쉬운 건 현재 이제 대다수 이 자율주행 레벨이
2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 이제 10년간 2 플러스에서 자율주행 레벨 3 정도까지밖에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치가 있어요. 향후 10년 동안 완전 자율주행 될 건데 10년 이후에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이제 우세하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못 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자율주행이 정말 완벽하게 되려면은 초당 1000조번 이상의 반도체 이제 성능이 올라가야 되고 결국은 반도체. 그렇죠. 뭐 내연기관에는 반도체가 300개밖에 안 들어가는데 뭐 실제로 이제 자율주행 차에는 3000개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자율주행 차 테슬라가 지금 반도체 칩 만들어서 팔고 있잖아요. 또 수익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율주행 부품주 쪽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으로 현대오토에버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레벨 2나 뭐 레벨 2 플러스에서 3 정도는 운전자가 조금 개입을 하긴 하지만 이게 스탠다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성장 전망치에 제가 이미지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성장 전망률이 73%입니다. 근데 확실하게 이제 종목마다 좀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든 자율주행보다는 종목별 선별을 좀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은수 매니저는 자율주행에서 좀 관련주가 있을까 싶어요. 최근에 엔비디아도 올랐고 오늘 애플 올랐으니까 다음 타자 테슬라 남았네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거든요. 저는 일단 없어요. 없는데 그냥 생뚱맞게 그런 생각 갑자기 스쳐 지나갔어요. 자율주행 시행되면은 보험비가 비싸지 않을까? 보험. 그러면은 오히려 밸류업? 진짜 그냥 생뚱맞게 그냥 생각한 거예요. 예. 네. 역시 가능성이니까요. 투자 아이디어는 넓혀갈 수 네네네. 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저는 이제 앞서 이제 자동차 소프트웨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소프트웨어 오류를 잡아주는 검사해주는 슈어소프트테크가 가장 좋은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슈어소프트테크 특징은 차량용 소프트웨어 오류를 잡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원자력이라든지 우주항공 쪽으로도 소프트웨어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결국에는 자동차에 많은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야지만 자율주행이 구현되다 보니까 슈어소프트테크가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하기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의 자율주행 선택 슈어 소프트테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세 가지 특이점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갑니다.